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가 무너지면서 상승장이 끝나는 것이 아닐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내외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큰 바다 안에서 움직이는 배하고 같다. 그래서 지금은 코인의 개별 문제가 아니라 이 바다의 수위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코인 시장 하락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이유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거든요. 최근 몇 달간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요, 물가 잡기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고금리 기조를 예상보다 훨씬 길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높다라고 하는 건 시장 전체의 어떤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의미하고 같고,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이 넘치는 유동성을 먹고 자라는데, 그런데 기준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또는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위험 자산에서 비중을 줄이겠죠. 그러면서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유동성 흡수 효과가 코인 시장의 가장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압박이다. 그 압박이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전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 금리를 급등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와의 강세로 이어지고 안전하면서도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의 매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투자금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서 빠져나온 자금은 달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 단기적인 어떤 수급 쏠림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인 것 같아요. 장기적인 거시경제의 배경 외에도 단기적으로 시장 수급 요인들이 하락세를 부추겼다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2024년 작년 말에서부터 2025년 올해 3분기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겠죠. 특히 12만 달러라고 하는 상징적인 고점에서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켰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시장의 기대만큼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ETF 출시 초기에 어떻게 보면 막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관망, 거기에 더불어서 선물 시장의 차익 거래를 위한 매도 포지션에 일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ETF 출시 기대감이 너무 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규제 강화 같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많은 각국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규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정부하고 규제 당국이 투자자 보호라든지 또는 자금 세탁 방지 같은 명목을 통해서 규제를 고삐를 죄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몇몇 대형 거래소라든지 프로젝트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정부하고 사법당국이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내외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상승장이 끝났다고 단정 짓는 건 굉장히 너무 성급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다. 거기에 유동성 축소하고 단기 조정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AI 시대하고 웹 3.0이 도래되는 암호화폐의 어떤 장기적인 사용처하고 가치를 계속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의 핵심은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시장이 만약에 공포에 질려 있다라고 하면 이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량 코인을 저가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다만 거시경제의 변동성, 그러니까 달러나 금리를 사실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신중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립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투자 늦지 않았습니다. 코인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비트코인 하락으로 리플의 가격 또한 덩달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 내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리플의 2026년 전망을 좌우할 몇 가지 모멘텀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게 좀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플의 가격을 오랫동안 짓눌러 왔었던 게 가장 큰 악재가 2025년 8월 달에 종결됐잖아요. 미국 SC하고의 길었던 소송이 공식적으로 끝나면서 리플이 이제 더 이상 미등록 증권이라고 하는 꼬리표 없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의 어떤 명확성이 확보된 부분들이죠. 거기에 소송 종결 어떤 후에 리플 가격이 급등했었던 걸 보면 규제 리스크 해소는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또 대규모 자금의 어떤 유입의 길을 열어주는 강력한 호재잖아요. 그리고 리플 경영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복귀한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송 때문에 묶여있던 모든 역량을 이제는 어떤 확장에 또는 기술 개발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2026년 이제는 이 규제 해소, 실질적인 사업 성과,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리플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제 글로벌 국경 간의 결제 시장의 혁신이거든요. 지금 국제 송금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정말 오래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싸죠, 시간 오래 걸리죠, 효율 굉장히 낮죠,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리플은 혁신적인 형태를 통해서 지금 파트너십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연계되어 있는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채널들을 확보를 했고, 기존에 200개였던 파트너에서 지금 11,000개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건 한 50배 이상 네트워크를 확장했거든요. 또 리플의 기술은 단순히 XRP 송금 외에도 CBDC 발행이라든지 또 파일럿 테스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의 어떤 기업 인수를 통해서도 B2B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시장에서도 굉장히 진출을 빨리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 리플 관련해서 리플이 5년 내에 CFT 국제 송금 거래의 약 한 14%에서 15% 정도를 점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된 리포터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년에 규제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리플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실제 송금 시스템으로 대거 채택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또 보게 되면 2026년에 리플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서 적어도 3달러, 최대 6달러 이상까지 예측을 좀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리플 에스크모 물량 소각 같은 초강세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하면 리플이 2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 회사 자체의 어떤 성장, 거기에 현물 ETF 승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사라진 지금 XRP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통합이 됐고요. 주류 금융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하락에 휩쓸려서 내려가는 가격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매력적인 장기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리플의 본질적인 가치가 국제 송금에 대한 혁신이잖아요. 거기에 기관 채택이라고 하는 모멘텀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믿고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2026년 이후에 결실을 노리는 장기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플은 기술력과 규제에 대한 어떤 명확성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잡았죠. 이제 남은 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분명 저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와 내년 초 리플에 기대해 볼 만한 일정 어떤 것이 있고 리플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영향 첫 번째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리플의 연례 대규모 컨퍼런스인 스웰 2025거든요. 이 행사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리플이 전 세계 금융과 결제 산업의 어떤 거물들에게 다음 연도의 전략을 공개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스웰 2025에서 리플 CEO가 2026년 전략을 공개했는데, 특히 마스터카드하고 제미니 같은 주요 파트너십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단순 발표에 그치지 않고요. 2026년 초에 실제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상용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XRP의 실질적인 수요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리플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어떤 대형 기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동성 제공을 위해서 XRP를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가격에 매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거기에 기대감의 단계를 넘어서 실적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내년 초 리플이 코인의 영역을 넘어서 금융자산으로 격상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굉장히 뜨거운 시기인데요. 저는 두 개의 거대한 점화 플러그가 현재 대기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기 중인 점화 플러그, 첫 번째 점화 플러그는 리플의 현물 ETF 신청서 접수예요. 그러니까 리플의 현물 ETF 신청서 접수는 이건 기대가 아니라 순서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시장은 다음 주자를 찾고 있는데 SEC가 그토록 증권이라고 물고 늘어졌던 리플이 법원에서 땅땅땅 증권 아니다. 사실상 확정받았으니까, 규제 리스크가 사라졌으니까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리플 현물 ETF를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신청서 접수라고 하는 5자 글자 뉴스가 뜨는 순간 이건 지난 2025년 8월 소송 종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기관들의 굉장히 강력한 자금을 유입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즉각적으로 폭발 반응할 거고요. 2026년 상반기 리플 가격을 결정할 가장 강력한 조커입니다. 두 번째 점화 플러그는 미국 1티어 은행의 상용화 발표예요. 그 스웰에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면 내년 초는 실제 상용화 뉴스가 나올 차례인데요. 만약에 1티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지는 JP 모건 같은 1티어 은행에서 우리가 국제 송금망의 리플 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라고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ETF보다 더 근본적인 펀더멘털의 변화죠. 리플의 내재 가치가 재선정되는 거고요.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정말 실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건강한 상승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일정 중에 세 번째 일정 같은 부분들도 체크해 보게 되면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플랫폼 확장 부분들도 내년에 일정 부분들에 있거든요. 리플이 단순히 국제 송금망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 개발 플랫폼이라든지 B2B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공략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개된다라고 하면 리플은 현재 여러 국가 중앙은행하고 CBDC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6년 초에 이들 프로젝트들의 성공적인 테스트 완료 발표라든지 내지는 리플 솔루션이 특정 국가의 CBDC 인프라로 공식이 채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리플의 가치는 완전히 재평가되겠죠.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 인수 같은 것도 XRP 레저 활용도를 높일 것이고, 궁극적으로 XRP의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서 희소성을 높이는 간접적인 어떤 호재로 분명히 작용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리플 가격 하락은 비트코인 전체 시장의 조정에 휩쓸린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정말 3가지의 강력한 어떤 호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릴 때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통한 물량을 확보할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명하겠죠. 리플이 2026년에 비로소 금융혁신의 대장주로 본 모습을 보여줄 준비는 마쳤으니까요. 이더리움이 최근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잠시 주춤한 모습인데요. 이더리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더리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며칠 사이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냐, 조정이냐, 아니면 상승세가 꺾여서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가는 어떤 신호탄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은 3,300달러에서 3,600달러 선 사이에서 단기 횡보를 하는, 그러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가장 최근의 기사를 보게 되면 3,900달러 회복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죠. 그 원인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어떤 자금 유출,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의 약세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신뢰가 다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MVRV 비율인 건데요. 최근에 이 MVRV 비율이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더리움의 MVRV 비율이 5개월 만에 정말 최저 구간까지 내려오는 기회 구간까지 진입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게 이더리움의 MVRV 비율입니다. 최저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저 부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비율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 들어섰을 때 가격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의 가격대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저평가 영역일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거기에 RSI 같은 기술적 지표도 30 근처 선까지 내려오면서 초과 매도 신호를 현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결론을 보게 되면 현재의 주춤거리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불안정성 때문이지 온체인 지표라든지 기술적 분석은 오히려 중장기적인 매수 기회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시그널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출렁임에 너무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굳건하기 때문이죠. 수수료 일부를 소각하는 더 머지 이후에도 이더리움의 신규 발행량은 크게 줄었고요.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동량이 감소하는 디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에 대한 희소성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거기에 이더리움이 현재 롤업 중심의 확장성 로드맵을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 2 솔루션이 급성장하면서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의 한계로 어떤 지적이 되어 왔었던 높은 가스비하고 느린 속도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2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어떤 활동 같은 부분들도 결국에는 레이어 1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거고 이더리움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탈중앙 생태계의 어떤 60% 이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NFT라든지 웹 3.0 세계에서의 핵심적인 운영 역할을 계속 맡고 있으니까요. 이더리움을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운영체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 또는 많은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2025년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2025년 이더리움 가격이 6,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낙관론자는 연말까지 이더리움이 8,000달러 내지는 10,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정리해보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지금의 조정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과매도 영역에서 진입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800달러 선 탈환은 중요한 1차 관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또는 확장성에 대한 개선 그리고 압도적인 생태계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구조적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조정 오히려 장기 포트폴리오를 다듬거나 신규 진입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항상 어떻게 보면 노이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는 자산은 결국 그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견고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인이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코인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진표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적절한 코인 포트폴리오의 비율은 무엇인가요? 우선 암호화폐 투자는 주식시장하고는 또 다른 특성하고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우량주, 성장주, 그리고 변동성 높은 테마주를 나누어서 투자하거든요. 암호화폐 역시 그 특성을 이해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체 투자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체적인 투자 자산 중에서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처음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전체 투자금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 수준에서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안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비중을 한 60%, 70% 정도로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비트코인이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요. 유동성이 풍부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큰
흐름을 주도하는 리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변동성이 크죠. 뭐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흐름을 하지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DF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이더리움 같은 부분들, 또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부분들인 이런 상황들을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잘 조절해서 그 정도 비중으로 들고 가시는 거, 특히나 이제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포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어떤 유망 알트코인에 비중을 한 15%에서 20% 정도 비중을 할애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가 아니라 해당 코인이 어떤 기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실생활에 정말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깊이 고민하고 투자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보면 예전부터 리플의 어떤 금융 시스템 혁신 가능성이 주목해 왔잖아요. 그래서 국제 송금 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파트너십을 가진 이런 코인들에 대한 부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이외에도 웹 3.0이나 또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디파이 같은 미래 산업하고 연관된 기술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신중하게 선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액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러니까 고위험이면 고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코인들, 그러니까 소형 알트코인 같은 코인에 한 5에서 10% 정도로 배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중은 투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도 큰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막 등장한 신생 프로젝트 중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코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만큼 위험도 높다라고 하는 점은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의 전체 현금 비중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거죠. 코인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비하셔야 되고,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 오거든요. 그랬을 때 매수할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 끝이 아니죠. 암호화폐 시장은 쉴 새 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 프로젝트가 등장하거든요. 최소한 분기별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도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장 상황과 여러분들의 투자 목표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성공적인 투자의 기림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가상자산의 등락폭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투자하시면 좋을까요? 가상자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큰 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그 최신 기관 투자자들 보고서를만 보더라도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변동성은 이 시장의 특성이다. 결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파도가 무서워서 바다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친 파도를 잘 타면 정말로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이 거친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노하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면, 전략 첫 번째는요, 기술적인 분석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면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온체인 데이터는 코인길리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런 자료들을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가격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하지만 코인 시장에는 주식 시장에는 없는 특별한 무기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모든 거래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갑 이동이라든지 채굴자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거래소의 유출입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얼마나 코인을 옮겼는지 투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심리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인출해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장기 보유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긍정적인 신호죠. 최근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보유 지갑으로의 어떤 이동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채굴자들이 대규모로 코인을 팔고 있지 않고 축적한다? 그러면 채굴 원가 대비해서 시장 가격이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클 때 공포에 질려서 팔기 전에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서 대형 고래들이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는지 매집을 하지 않고 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의 투명성을 활용하는 것이 코인 투자의 핵심이니까요. 두 번째 전략은 자금 분할과 시간 분할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생명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기본이잖아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욱 강력하게 적용을 하는데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더 싸게 살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먼저 자금 분할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율을 50%, 30%, 20%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랬을 때 50% 비중으로 100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1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사는 거죠. 최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규제 강화 같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매수 시점을 나눠서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시간 분할인데요. 가장 확실한 전략은 정액 분할 매수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봉급 생활자, 그러니까 급여 생활자 같은 분들은 급여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날에 정확한 금액만큼 내 급여의 5%, 10%씩 정확한 금액만큼 매수를 하는 전략이죠. 이 방식은 시장 가격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데 최고의 전략입니다. 특히 코인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는다라고 하면 변동성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시간 분할 원칙입니다. 전략 세 번째는요. 제가 전략 1, 2, 3번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전략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전략 세 번째를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러거든요. 50%가 수익이 나거나 30%가 수익이 났을 때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팔지 못하고 결국에는 본전 이하로 떨어져서 매도했었던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 설정은 필수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무조건 원금이라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난 금액을 이 수익난 금액은 재투자할지 아니면 현금화할지를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손절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변동성 장세에서는 손절을 제때 끊어내는 것 가장 중요하거든요. 떨어지면 다시 오르겠지 막연한 기대로 버티는 건 희망회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은 짧게 끊고 여윳돈으로 더 유망한 코인을 저점에 다시 잡는 기회비용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코인 특강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코인 특강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전략이 굉장히 좋다. 이런 전략으로 하면 괜찮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코인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 당연히 들어오셔서 코인에 대한 전략 지금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120K를 찍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코인 지금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해서 더 밑으로 떨어질 거에 대한 부분들 대기했다가 밑에서 물타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10일마다 하는 특강 안에 코인 특강까지 정해놨습니다. 코인을 차트로만 저는 그리지 않아요. 코인에 대한 얘기들을 어떤 소식이라든지 또는 온체인에 대한 다양한 루트를 통한 전략들을 짜기 때문에 그 전략을 통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해드리고 있는 시간이 코인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 수익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참여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 전략을 무료로 매달 10일, 20일, 30일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녁 8시에 늘 뵀으면 좋겠습니다.